법무부가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고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1년마다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나라로 초청할 수 없고 건강보험 가입 등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옳은 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범죄와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생리대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어제 JTBC 보도에 대해서 해당 업체 측이 시험 결과서를 공개하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 검사기관은 잘못된 해명이라고 했고 생리대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생리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교황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몇 시간 후인 우리 시간 새벽 1시부터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미사 중에 연설을 하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 전현직 직원의 가족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처장의 배우자도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이용한 고용세습 게이트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숨진 원정대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김창호 대장 무교인 서울시립대에 마련됐습니다. 동료 산악인들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 오후 합동 연결식을 진행합니다.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낡은 역을 새롭게 고쳐 상권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민자 역사인데요. 내부는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런 상태다 보니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허가한 23명을 포함하면 모두 362명. 우리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 인도적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난민이 아닌데 왜 받아주냐는 우려도 엇갈립니다.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난민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 보류한 85명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심사로 인도적 체류가 가능해진 예멘인은 총 339명입니다. 이들은 강제 징집을 피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취업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체류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과는 달리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체류 허가가 취소됩니다. 지난 1차 심사에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거나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자는 총 458명이었습니다. 이 중 34명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규모 체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2차 심사에서도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정이 가능한 사람들 일부도 심사 보류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처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모국인 예멘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내전이 심각해 이들이 돌아갈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34명은 다른 나라에 배우자가 있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예멘에선 지난 4년간의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도 1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으려면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박해 요건 중에 최소한 하나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멘 내전을 이 5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추방할 경우 불안한 신분 때문에 예멘뿐 아니라 경유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임시로 체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겁니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만 34명은 인도적 체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 오기 전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나 생활했거나 다른 나라의 배우자 등이 있어 그곳에 정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또 이번 심사에서 10살 이상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4명도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폭행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해 당분간 제주에 남아 또다시 체류를 위한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이렇게 인도적으로 체류하게 된 예멘인들은 앞으로 1년간 어떤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지, 또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일단 인도적 체류자와 공식 난민의 차이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부터 좀 다른 거죠? 일단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 F2를 받습니다. 이 경우는 3년마다 자격이 갱신됩니다.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 결정된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G1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나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예멘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되면 그 경중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자, 그 예멘인들은 그러면은 어떤 혜택을 이제 앞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뭐 가족 초청이나 건강보험 가입 같은 것들은 제한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난민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건데요. 예.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여행증명서 발급이 안 돼 국외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적 체류 허가로 얻게 되는 권리가 머물 권리와 일할 권리 정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 역시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가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이렇게 인도적 체류라고 해도 허가가 나면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떠나서 원하는 곳에 갈 수는 있는 거죠. 다음 주 초에 체류 허가 통지와 함께 출도 제한이 풀리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오늘 허가가 결정된 339명 중에 몇 명이나 거주지를 옮길지에 대해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허가를 통지하면서 제주를 떠날지 의사도 물을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9월에 1차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 중에 현재 내륙에 온 사람은 12명입니다. 그렇군요. 23명 중에 내륙으로 온 사람이 12명인 거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주도를 떠나면 어디서 뭘 하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일각의 걱정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곳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서에 바뀐 주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 법무부는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한편 관리를 위해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전국에는 73명의 멘토가 위촉돼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362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5명 정도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돕기도 하고 이들의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 또 이겁니다. 난민을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준 건데요. 해외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처럼 난민 협약에 가입한 많은 나라들이 난민제도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제도로 자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임시보호지위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2017년 9월 이전에 입국해 있던 1,250명의 예멘인에게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 지위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는 인도적 보호, 호주는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 비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대부분 아직 개별적으로 체류 허가 여부를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에게 허가가 난 만큼 대부분 들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제주 생활을 접고 내륙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난민 신청 뒤 서귀포의 한 가구점에서 일해온 예멘인 아마르 씨와 동료들은 체류 허가가 났다는 소식에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ank you, President Korean. Thank you, Biubil, Jijo. This nice Biubil. I love you, Korean. 특히 그동안 머물던 제주를 떠나 큰 도시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내비칩니다. And today, when they give us the human reviews today, we feel so happy. So we feel so free that we are so free we can go to anywhere. 물론 상당수 난민 신청자들은 그간 겪은 심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We want to start to study about them, like we want to know about them, but it was like so hard for us because like we are a lot of people. 이번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난민 인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We come here for a refugee, yeah. We come to Korea, to Jeju for a refugee. Everyone come here for a refugee. 오늘 통보를 받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멘인들이 자신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는지 불인정인지 아직 모르는 만큼 불안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제주도를 떠날 수 있게 된 예멘인들은 서울 이태원이나 경기도 안산 등 이슬람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긍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백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난민 수용에 긍정적이던 시민들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한국은 그 유엔 회원국의 하나로서 그런 국제적인 분쟁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한 그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거나 그들을 다시 원상 생활로 돌려보낼 수 있는. 단순히 그냥 내쫓는다라는 거는 인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아니지 않나. 네, 조금 더 사람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을까 솔직히.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직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것 같은. 일부 시민단체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단 한 명도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게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이분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거든요. 모든 복지 시스템에서 다 제외가 되고. 그동안 난민 반대 집회를 해온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만큼 이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생리대와 여성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돈이 중요한 거는 이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인데 실제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8배의 방사선이 나왔습니다. 한편 업체 측에서는 어제 저희 보도 이후 시험 결과서를 공개하며 방사능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결과서는 라돈이나 방사능 방출량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다음 주 이 생리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혜정 기자입니다. 계측기에서 빨간 불빛이 반짝입니다. 어제 라돈이 검출된 걸로 보도된 오늘 습관 생리대 패치 부분에서 많은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 측정된 방사선 양은 시간당 0.898 마이크로시버트, 이미 실내에 있던 방사선량 최고치 0.479 마이크로시버트를 빼면 0.419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옵니다.
라돈이 중요한 건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인데 우려한 대로 기준치 3.8배에 달하는 방사선 양이 검출된 겁니다. 어제 보도 이후 오늘습관 생리대 측은 관련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사용된 측정기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가리는 데에는 충분히 성능이 보장되는 기기예요. 이걸 가지고 라돈 침대를 잡아냈어요. 업체가 제시한 시험 성적서도 문제입니다. 자연 방사선에 해당되는 라돈이 아니라 요오드와 세슘 등 인공 핵종들을 조사한 겁니다. 어느 상자를 들여다봤더니 사과가 있더라. 그랬는데 제조사에서는 거기다가 우리가 배를 넣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이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측도 성적서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나 피폭 방사선 양을 측정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나오는 생활용품은 생리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는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 공개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JTBC에서 보도한 팬티라이너와 마스크팩 외에 도마와 무릎 보호대 등에서도 기준치를 수십 배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어제 JTBC를 통해 보도된 팬티 라이너를 화분에 가져다 대자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자석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저희는 그 원안이랑 이렇게 이걸 갖다가 성분 분석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재보니 방사선 수치가 2.33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나왔고 도마에선 1.49 마이크로시버트로 역시 기준치의 10배가 넘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매트와 방석, 베개와 목걸이 같은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등 35개 제품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사선 수치가 높았던 10개는 원안위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4개월째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모나자이트가 쓰인 생활용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나자이트를 공급받은 업체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생리대나 의료기기의 허가 주체지만 생활 방사선 문제에 대해선 원안위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저희 취재진과 함께 라돈 생리대 의혹을 확인한 박경복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이제 침대 사태도 있었고 했지만 아직 여전히 이제 라돈이나 방사선 같은 이런 이야기들 좀 낯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어제 저희가 소장님의 실험 결과 라돈이 검출된 소식 보도에 들었는데 이 라돈이 검출됐다는 것 어떤 의미이고 왜 위험한지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돈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대지침대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품에 많이 발생됐잖아요. 예. 베개도 있고 또 라텍스 부분도 있지만은 예. 이번에 그 라돈을 측정하면서 생리대에서 그러면 라돈 그 방출되는 소스가 들어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군용도 나왔어요. 라돈에서. 예. 그러니까 이 생활용품에서 나오지 말할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용품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피폭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라돈에 의해서 피폭이 되면 예. 폐암과 용관이 있다는 거 이미 알려졌는데 예. 피부암이라든가 혈액암 이런 것들 연구 중입니다. 근데 1급 발암물질이기도 그렇죠. 하죠. WHO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인데 예. 미국에서 논문에 의하면 피부암과 아주 직결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근데 인과관계는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예. 근데 이번에 라돈 침대를 생리대를 측정하면서 예. 보면 이 상당한 피부 접촉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감한 피부고. 예. 그러면 피부암 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 이 모르는 자체가 더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또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인간에게 노출되는 그 에너지 양입니다. 이 피폭 양이. 근데 우리가 보면 그 피폭이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 두 가지 나눠집니다. 예. 근데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에서 외부 피폭은 이제 CT 촬영이라든가 예. 엑스레이 이런 걸 촬영하겠죠. 그럼 외부 피폭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호흡이라든가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대진 침대 같은 경우
또 라텍스 이런 부분들이 내부 피폭에 볼 수 있겠죠. 호흡을 통해서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폐로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부 피폭이 외부 피폭보다 한 6배 무섭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번에 저희가 생리대 측정한 거는 예. 폐하고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피부나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방사선 기준치가 3.8배, 기준치의 3.8배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제 JTBC 리포트에서는, 연구소장님께서 제올라이트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라돈이 검출될 수 있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올라이트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건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예. 사실 흡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냉장고 다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올라이트 광물질에선 라돈이 방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라돈은 지구상에 어디 가도 다 나옵니다. 예. 토양에서도 나오고 암석에도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모나자이트 같은 광물질, 두 번째는 이제 그 화강석이 많은 분포되어 있는 지질 상태에서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화강석을 사용했던 이제 건축 자재나 예. 이런 데서 이제 라돈이 고농도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분명히 해당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돈이 검출될 수 있는 모나자이트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네네. 있겠죠. 자, 생리대 같은 의약 외품, 그것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에는 사실상 방사성 물질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생활용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요새 뭐 음이온이 나온다는 제품들 대부분이 이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물질에 의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음이온이라는 가짜 과학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나 가짜 과학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음이온은 전기분해라든가 플라즈마 공급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광물질에서 이제 우리가 라돈이 나오는 거를 이제 음이온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업체 측에서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1세기 전에 이미 그 라돈에 대해서 위험성을 감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라돈의 부모인 그 라듐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금지를 시켰어요. 부작용이 많이 그렇죠. 발생을 했겠군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에서 음이온이 발생한다는 제품을 취득 시에는 바로 폐기하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일본의 방송에서 그 일본 교수님이 발표할 때 보니까 아직도 한국은 음이온 가지고 타령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보고 나서 국내 한 사람으로서 이제 부끄럽죠, 사실. 예. 너무 쉽게 어떤 건강에 유익이 있는 것이다라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자,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보면서 또 크게 느껴지는 문제점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 개선점도 생각해 보신 게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5월 달부터 라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제 6개월이 지났죠.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음이온이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모든 데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질 측정에 대한 148, 100개를 기준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 생필품에서는 절대 1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라돈이거든요. 예. 방사선 물질이고 방사선 피폭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라돈이라는 걸 피폭을 받은 사람들은 잠재적 환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급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원안이나 이제 환경부나 식약처는 따로따로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통합된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생필품에 라돈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라돈 생리대 의혹을 확인해 주신 박경복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우리 시간 새벽 1시부터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미사가 끝날 때쯤 연설을 하는데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의 핵심인 교황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교황청 서열 2위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해 연설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외국 정상이 연설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 연설을 통해 교황청이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지해준 데 감사를 표시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교황청 방문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바티칸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최근 한미 당국 간 대북 제재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오늘 한국과 미국은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언론이 마치 한미 공조에 이상이 있는 듯 보도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남과 북은 15일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한 논평으로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논평 요구를 받을 때마다 자동 판매기처럼 수십 번도 더 내놓은 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 발 더 나가 일부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전 남북사무소 한미공조 파열음, 개성 남북사무소 유엔 미 제재 위반 등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거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결국 개성연락사무소는 순조롭게 개소식을 했다며 파열음과 균열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원활한 한미 공조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란 핵 합의보다 우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이스 기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원칙이 비핵화 협상의 핵심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공개한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인사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의 부인 A씨는 2001년 5월부터 서울교통공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던 A씨는 2008년 1월 무기계약직이 됐고 올 3월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 제출한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 및 노조 간부 현황에서 A씨는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인사처장이 부인의 이름을 뺀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처장은 자기 처의 존재 여부를 108명 우리 공개한 명단에서 뺐습니다. 통발했던 기획처장이었고 지금 인사처장인 분의 이 부인이 이 우리 전수조사 대상에서 자기를 삭제했다는 점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가증스럽게 짝이 없다는 점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후 김태호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108명의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대신 김모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공사는 김모 인사처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즉시 자체 감사에 착수해 고의적으로 명단에서 누락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런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해당 동영상이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재직 현황을 조사하려 하자 노조가 직원들에게 이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천인 공노할 사안들이고 정말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집행된 채용 비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선 노조가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공개한 영상엔 노조원이 공사 노사협력처 직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용 세습 실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단체 협약 방식과 관련한 노조의 내부 의견이 표출된 것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는 기존 정규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용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가뜩이나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요. 일부 유치원들이 문을 닫겠다고 으름장까지 나서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 유치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하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유치원 측의 반발에 정치권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빅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된 경기도 광주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2014년부터 3년간 유치원 운영비 4억 2천만 원을 설립자의 개인 계좌로 무단이체하는 등 비위가 드러난 곳입니다. 이곳의 설립자는 유치원 6곳을 운영 중인데 오늘 갑자기 폐업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운영했는데 비리 유치원 설립자로 낙인 찍혀 현재 학생들을 졸업시킨 후 모두 폐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낙자잖아요. 엄마라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경기도에만 여러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원장님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측이 반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명단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죠. 때마침 어린이집 교사들이 오늘 직접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급식 비리 정황을 봤다는 교사가 70%를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식판에 묽은 수프와 빵 반쪽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얇게 자른 사과 2조각이 간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준 음식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어린이집도 함께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던 이유가 이런 부실한 급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급식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 시민단체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중 70%가 급식 비리 정황을 봤다고 답한 겁니다. 식자재 구입비를 아끼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하는 원장, 두부 두모로 50인분의 국을 끓이게 하는 원장까지. 어린이집 원장의 구체적인 비리 행위도 잇따라 폭로했습니다. 컴퓨터, 에어컨, 선풍기, 주방기구, 밥솥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사놓다고만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다 원장 집으로.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주부터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굵직한 사건들을 몰래 변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을 경우 성공보수로 2억 원을 달라는 계약까지 했는데 우 전 수석은 이런 방식으로 10억 원 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후 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우전 수석이 맡은 사건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몰래 변호를 한 3건을 찾아냈습니다.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의 경영 개입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우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검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준다면서 모두 10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호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맥과 친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병원 사건을 맡으면서 맺은 계약서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면 성공보수로 2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변 씨가 여전히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는 지난 5월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JTBC 관계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변 씨는 최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자신을 풀어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 씨가 혐의를 반성하거나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위증을 한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풀어줘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든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와 6호입니다. 3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고 6호는 피고인이 재판 관련자나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4일 전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가해자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는데요. 현장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30살 김모 씨가 PC방 계산대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21살 신모 씨에게 항의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김 씨 동생도 옆에서 거들더니 신 씨를 보고 웃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15분쯤 뒤 돌아갑니다. 경찰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듯 동생은 PC방 입구 바로 앞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몇 분 뒤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자 동생은 형이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쓰레기를 버린 신 씨가 다시 PC방으로 가자 형 김 씨가 신 씨를 덮칩니다.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 씨를 양쪽 팔로 잡고 있습니다.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생은 현장을 빠져나가고 형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형을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CCTV를 확보한 뒤 집에 있던 동생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일단 풀어줬습니다. 형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다며 신 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말리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새로운 등반 루트를 개척하려다 숨진 5명의 원정대가 오늘 새벽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합동분향소는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 마련됐습니다. 분향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지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광 기자, 오늘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9시가 다 돼가는 시각인데 조문객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합동분향소는 오늘 오전 8시 서울시립대 대강당에 마련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재단에는 이제는 고인이 된 5명의 대원들 사진이 있고 양옆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보낸 조화들도 놓여 있습니다. 조문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외교부 이태호 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차관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예, 평소 고인을 따르던 동료나 선후배들 많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도 역시 오늘 분향소를 찾았겠군요.
그렇습니다. 김창호 대장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며 모두가 안전하게 산행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김미곤 대장도 그런 김 대장의 모습을 추억하며 오늘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후배 사이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편 이번 장례를 위해 산악회 전체를 아우르는 장례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곳 합동분향소는 모레 낮 12시까지 열리게 되고 연결식도 모레 오후 2시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립대 측은 김 대장의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 강의실을 마련하고 김 대장의 장비와 업적을 전시하는 추모전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유가족들에게 인계된 원정 대원들의 시신은 각각 서울과 의정부, 부산의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김창호 대장 원정대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 서울시립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수천억 원대의 서울 지하철 내진 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선로를 받치는 기둥의 위아래로 하얀 구조물이 보입니다. 지진에 대비해 기둥을 보강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3,200억 원을 들여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내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구간에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한 업체가 내진 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공사를 따낸 겁니다. 시방서에는 아라미드 섬유를 보강제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내진 시험 결과서는 전혀 다른 탄소 섬유로 만든 제품에 성적서를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뒤 시험 결과서를 받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거짓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50억 원을 들여 외부 감리단에 관련 업무를 맡겼었다며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와 감리단, 설계사 등에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시공된 해당 업체의 구조물을 뜯어 정밀검사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내진 보강 공사에 대해서 실험 보고서를 전수조사하여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수능과 같은 각종 국가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합숙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안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인데 그러다 보니 보상 차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줍니다. 그런데 합숙도 하지 않는 평가원 내부 직원들이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총액이 22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A씨는 2015년 9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업무를 맡았습니다. 3주간 출퇴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험 및 격리 보상비란 명목이었습니다. 이 수당은 국가시험 문제 출제 등을 위해 보안상 특정 공간에 격리된 채 불가피하게 합숙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로 외부 출제위원을 위한 건데 격리되지도 않은 내부 직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A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챙긴 수당은 3,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본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안 돼도 시험이 있으면 합숙부가 들어갈 때마다 다 받았으니까. 평가원은 비합숙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다가 7년 전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관련 내규를 고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선하겠다고 감사원에 이제 제출하고 감사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별다른 추가 피드백 없으시니까 이제 그대로 진행했던 거죠. 결국 지적을 받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겁니다.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모두 다 총액 인건비 내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서 사업비에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게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을 관리 감독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년 동안 비합숙자에게 지급된 위험 및 격리 보상비가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심공원이지만 늦은 시간 한적한 곳을 지날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 CCTV라도 있는지 한 번쯤 쳐다보게 되는데 전국의 도시공원 10곳 중 4곳이 범죄 예방용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입니다. 지난달 이 공원에서 산책하던 22살 여성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의 한 공원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만 공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만 3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구의 한 공원에선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14,000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CCTV가 하나도 없는 공원이 10곳 중 4곳이나 됐습니다. 국토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곳 역시 10곳 중 2곳 이상은 CCTV가 없었습니다. 어린이공원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와 강동구, 구로구, 동작구, 도봉구의 일부 어린이공원에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네, CCTV가 하나 있는 공원에 와봤습니다. 이렇게 단 한 개의 CCTV가 있어도 곳곳이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공원 시설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2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회계장부를 석 달간 재감리한 금감원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판단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감원과 삼성 또 한 번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착수한 건 지난 7월입니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증권선물위원회 요청에 따라서입니다. 당시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기했던 핵심 의혹, 2015년 자회사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판단을 미뤘습니다. 고의성을 따지려면 시기를 넓혀 자회사가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석 달간의 재감리 끝에 금감원이 내린 판단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회계 처리는 고의적인 분식이니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 처리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결론에 따라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적법한 회계 처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증선위 재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얼마 전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역시 조광특위의 멤버인 이진곤 위원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친박근혜 진영과의 통합까지 고려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것을 수긍한다든지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있어서도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형사소추와는 다릅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때는 이미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세력과의 통합을 고려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전원책 변호사도 탄핵 심판을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탄핵 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수구 보수 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대통합은 수구 보수의 전열 정비로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 부정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건 명백한 극우 대통합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영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이종석 후보자,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후보자를 추천해 지난달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3명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간 이어진 공백 사태도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근로자 한 명이 숨진 건데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를 낸 건데 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사고 승용차 위에서 심폐소생술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대관령 나들목 근처에서 30살 전모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1톤 트럭을 덮쳤습니다.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55살 노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트럭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그냥 둘이서 딱 타는 순간에 그냥 뭐가 와서 팍 걸더라고요. 전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발 아래에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크게 꺾이면서 2차로에 서 있던 작업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사고 1시간 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면허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가 손부위가 훼손되는 고문을 당한 뒤 참수됐다고 터키 친정부 일간지 예니샤파크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카쇼크지가 사료되는 당시의 오디오를 직접 확인했다며 특히 무함마드 아로타에비 주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가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그건 밖에서 하라, 나를 공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CNN도 카쇼크지가 고문 후 사료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오늘 오전 마비되면서 약 1시간 반 동안 전 세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왜 장애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검색을 하자 서버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오류 메시지가 화면을 채웁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 나와서 리스닝 들으려고 공부하려고 이제 틀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과제를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래를 자주 듣는데 유튜브로 검색해도 안 떠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파악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유튜브도 해킹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가을 이사철이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더 넓혀주기 위해서 주요 단지의 분양 일정을 새 청약제도 시행 뒤로 늦췄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분양은 연말부터나 시작될 전망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이달 분양하려던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분양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개장을 앞뒀던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렇게 불도 꺼져 있고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분양이 미뤄지면서 모델하우스 공개가 12월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위례 신도시, 판교, 과천 3개 지역 4,600여 세대가 12월 이후로 분양을 연기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 금액을 보증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심사를 11월 말 이후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9.13 대책으로 바뀐 청약제도가 시행된 뒤에 분양해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바뀐 청약제도로는 추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줄었습니다. 평수를 넓히려고 이제 준비하던 분이나 청약을 이제 하려고 많이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분양 연기하면서 1주택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JTBC 송승환입니다. 오늘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년 만에 리모델링을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수속 시간이 예전보다 약 20분 정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을 하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인데 박영우 기자가 달라진 새 터미널에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청사를 운영하느라 마무리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우선 넓어진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이용객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청사 양 끝에 무빙워크를 설치했습니다. 천장도 조형물로 꾸몄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인천공항 못지않게 깔끔하고 외국인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수속도 빨라졌습니다. 예전보다 20분 가까이 덜 걸립니다. 우선 항공사 카운터가 약 2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짐 처리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예전엔 15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빠르면 5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도 14곳으로 늘려 승객들이 덜 기다리게 됐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연구진은 연료 공급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돼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고 현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다시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달 말 국회에 개헌안을 선보이겠다며 극우적 성향의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부 부모가 딸을 팔았던 걸로 본다는 망언을 하고 독도에 상륙하겠다고 해서 무리를 빚었던 우리와는 악연이 깊은 인물들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자민당이 개헌추진본부 간사에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상과 시모무라 학구분 전 문부과학상을 임명했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 설득을 하는 선두 자리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을 기용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이 두 사람을 앞세워 이번 달 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라고 하기도 전에 오른쪽을 향할 만큼 극우 성향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과의 악연이 깊습니다. 신도 전 총무상은 지난 2011년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에 가겠다며 김포공항에서 9시간 넘게 소동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시모무라 전 문부상 역시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는 망언은 물론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해왔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강경파로는 국민 설득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에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에 맞춰 내각 총리 대신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지난 7월 중국 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던 불량 백신 파동을 일으킨 기업에 중국 당국이 1조 5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 수익의 3배를 청구해서 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把生产销售货值金额3倍罚款72.1亿元，罚没款共计91亿元。 중국 인체용 광견병 백신 점유율 2위였던 창성 바이오사에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백신 원액을 무단 혼합하고 유통기일을 조작하는 등 8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불법소득 전액을 몰수하고 해당 매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 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로 불립니다. 기업 회장 등 경영진 14명에겐 평생 바이오산업 종사 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법기관에 이송해 별도로 형사처벌도 추진됩니다. 당국은 불량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피해자에게 우리 돈 약 1억 원 등 보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백신 파동 당시 문제가 됐던 불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혼합 예방 백신에 대한 보상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형이 마땅하다는 격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10년 전 멜라민 독분유 유통과 빈번한 불량 백신 사건 등 중국의 고질적인 불량 식약품 사건이 이번 징벌적 벌금 부과로 뿌리 뽑힐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 반응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서 내일 서울과 인천, 대전 등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선 7만 년대 택시 중 상당수가 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IT 회사 카카오가 같은 목적지의 사람들끼리 차를 함께 타는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동유럽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인 케르치에 있는 한 기술대학에서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이번 사고가 가스 폭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창원시 도심에서 국제 멸종 위기종인 사막여우가 발견됐습니다. 몸길이 약 30cm의 황갈색인 이 여우는 포획 당시 다리가 부러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사막여우를 개인이 키우는 건 불법인 만큼 밀수됐다 탈출했거나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에서 가장 큰 사령부인 전력사령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령관이 부임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군대 내 유리천장을 깨운 것으로 유명한 로라 리처든슨 중장으로 77만 명의 군인을 이끌게 됩니다. 이 자리는 전임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의 경기 기록입니다. 점유율은 물론이고 패스 숫자, 성공률까지 B팀이 압도적이죠.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A는 우리나라, B는 독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이렇게 숫자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월드컵 기술 보고서는 프랑스가 덜 뛰고 공을 덜 소유하면서 우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요즘 축구란 무엇인가 이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을 주고받으면서 오래 공을 소유하고 상대를 옥죄기 위해 쉼없이 또 많이 뜁니다. 그동안 상대를 이기기 위해선 이런 축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월드컵 기술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축구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졌던 점유율 축구의 허상을 지적했습니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스페인과 독일이 우승했어야 했지만 평균 50%도 채우지 못한 프랑스가 정상에 섰다는 겁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선수들이 뛴 거리도 32개 출전국 중 28번째였지만 승승장구했습니다. 적게 공을 소유하고 또 적게 뛰었지만 빠른 역습이 믿을만했고 또 6개의 슛을 때릴 때마다 한 골이 나올 정도로 효율도 좋았습니다. 뛰어난 기술로 영리하게 축구를 하면 많이 안 뛰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나라는 뛴 거리는 9위였지만 점유율과 패스 숫자에선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많이 뛰었지만
패스의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은 요즘 축구가 양보다는 질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세트피스 중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골이 많이 터졌습니다. 수비 전술이 좋아지면서 중거리 슛이 줄었지만 반대로 슛은 더 정확해지면서 골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지하철역에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 곳을 민자역사라고 부릅니다. 낡은 역을 서로 바꾸고 상권을 살리겠다며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일부 부도난 역사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지역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입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매장 대신 칸막이로 둘러싸인 공간이 나옵니다.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작업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역과 붙어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은 11년째 폐쇄 중입니다. 건물 주변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계단은 멀쩡한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심각하고요. 바깥에는 건설 장비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1989년 세워진 동인천 역사는 국내 두 번째 민자 역사입니다. 낡은 역을 새로 고치고 상업시설을 들여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였습니다. 인천백화점이 입점해 있던 90년대 중반까지는 중심 상권으로 꼽혔지만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며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상 경륜장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심이 됐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중심이었잖아. 8년 전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다시 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건물은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습니다. 저거 막 세고 있는데 건물에서 물 막 떠지고 물 세고 하는 거 잡으려면 그거 아마 웬만한 정도가 안 될 거예요 저거. 결국 건물은 지난해 말 허가 기간인 30년이 지나 한국철도공사로 넘어갔고 지난달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지자체 협의해서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죠. 2006년 문을 연 서울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극장을 제외하면 6년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 7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개장 초기부터 입점 업체를 찾지 못했고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쓰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낭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좀 휑하고 춥고 좀 약간 무섭은 기분이 들죠. 차라리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용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서 좀 이익이 남게 돌리던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들죠. 아예 안 쓰니까. 아예 완성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서울 창동역입니다. 이곳 민자역사는 벌써 8년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머리 위로 콘크리트와 함께 붉은 철골이 남아 있습니다. 10층짜리로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주간업체의 부도로 5층에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노량진역이나 천안역 등은 민간업체가 선정됐지만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철도공사가 해당 업체들의 전문성이나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개발을 맡겼다가 무산된 겁니다. 이 때문에 철도공사가 사업자 선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철도공사 측은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일부 민자역사들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물단지로 방치된 민자역사들은 지자체가 나서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청이 좀 나서서 중재를 해서 저걸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색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철저한 시장 분석 없는 장밋빛 청사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변 상권까지 살린다던 일부 민자역사는 이렇게 흉물로 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정비와 청산 중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어떤 운명은 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낯설게, 그러나 강렬하게.
하이브리드의 대담한 반전. 뉴 제너레이션 ES300H. 렉서스. 이번 사태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만드는 논의로 이제는 이어나가야 합니다. 소모적인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네, 사립유치원 단체와 교육계가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제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팩트체크팀은 OECD 회원국,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이 많은 나라들의 제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대영 기자,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OECD가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함께 보겠습니다.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사립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입니다. 한국은 78.9%, 네 번째입니다. 1위는 뉴질랜드 98.6%, 다음 아일랜드 98.4%, 호주 84%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74, OECD 평균은 32%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도 있기는 하네요. 그럼 이런 나라들도 결국 정부 지원금 다 주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사립유치원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네, 뉴질랜드부터 보겠습니다. 사립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정부가 감사를 매년 합니다. 사립 유치원 중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지원이 끊깁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가장 우수한 곳은 고급으로 분류합니다. 유치원생 1명당 1시간에 8.30 뉴질랜드 달러를 줍니다. 그 외에는 표준으로 7.82 뉴질랜드 달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격 유무에 따라서 유치원이 시간당 최대 3.35 뉴질랜드 달러를 더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감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미흡하다 이런 건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의 회계 기준이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샘플 조사, 그러니까 몇 군데만 골라서 네.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요즘에 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은 호주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방식을 썼습니다. 원래는 사립유치원에도 지원금을 직접 줬는데 네. 1980년대부터 유치원들이 원비를 높은 가격에 담합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원비 담합 같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 올해 7월 이후에 다시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7가지 항목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증 등급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가정에 직접 지원금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호주에서 먼저 하고 있던 거군요. 네. 다음은 일본 사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은 핵심이 이겁니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법인이어야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시작된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1970년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29%, 2000년에 84%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물론 우리도 제도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누리과정처럼 나랏돈이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된 뒤에야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잘 운영해온 다수의 사립유치원까지 이번 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진통으로 봐야 된다.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국감장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국감장 호랑이, 혹시 소품으로 호랑이가 등장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놀랄 것 같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국감장에서 여야 간에 고성으로 싸우는 모습은 거의 매일 있습니다. 특히 피감기관에 대한 고성도 고질적이지만 꾸준히 있는데요. 오늘 국감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 교육위원회 있었는데 오늘 각 시도 교육청 국감이 있었는데 대구시 교육감이 19대 한국당 의원이었다가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박근혜 정부시를 했던 강은희 교육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오늘 강은희 청문회처럼 됐는데요.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허영교 의원이 과거 강은희 교육감이 의원 시절 정유라 씨를 두둔했던 부분이랄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한 문제를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강은희 교육감의 청문회 그런 분위기로 흘렀는데요. 예. 강은희 의원은 정치 공세다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래도 국감장에서는 호랑이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해서 이런 어떤 호통이나 고성 같은 부분은 늘 문제로 또 지적이 되기도 했었죠.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어제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무위 국감을 잠깐 보면 김성원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잡담한다고 호통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어나봐요. 그 옆에 왼쪽 옆에 누굽니까? 지금 두 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국감장에서 잡담하고 길길거리고 웃고 있어요. 예, 저 뒤에 또 10여 초간 더 고성과 호통이 계속됐는데요. 콕 집어서 누굽니까? 일어나 봐요. 잡담하고 낄낄거린다라고 호통까지 치는 모습은 마치 수업 시간에 잡담하다가 혼나는 학생들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학교 교실 같은 그런 예. 분위기였군요. 이렇게 두 국장이 권익위 국장인데요. 계속 서서 김성원 의원의 호통과 지적을 들어야 됐습니다. 예. 물론 잡담을 하면 뭐 국회의원이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호통은 너무한 것 아니냐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질의를 김성원 의원이 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약간 온화한 표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현안 문제, 김성원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제3현충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는 표정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뭐 호통을 치면서 할 수는 없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우병우의 세 달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뭐 경찰이 밝힌 내용이었죠. 우 전 수석이 전관예우 받은 의혹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우 전 수석은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의뢰자의 요청을 경찰이 우선 인지한 것만 놓고 보면 단 3달 안에 확실히 마무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모두 3건인데요. 예. 잠깐 보면 공공병원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우병우 당시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예. 우 수석이 석 달 안에 사건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종결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실제 계약 조건대로 석 달 뒤에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말대로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모 그룹의 다른 사건도 한 달 13일 뒤에 예. 의뢰인이 원한 대로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한 설계 사건은 사건 선임 뒤 약 석 달 뒤 내사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 그 설계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변호 활동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경찰에게 진술을 했는데요. 예. 본인이 기억도 나지 않는 변호 활동을 했는데 사건은 무혐의로 석 달 안에 종결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부탁하는 족족 사건 해결,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된 그런 모습인 건데. 예, 석 달 안에 해결됐습니다. 혹시 뭐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도 같이 이제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우병우 전 수석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도 같이 있었고요. 하지만 일단 사건을 무마시켜서 정관예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의뢰인이 예. 아무래도 검찰에서 곧 나온 당시 우병우 변호사가 전관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 있을 인맥을 잘 활용해서 사건을 무마해 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무마시켜서 의뢰를 했었고요. 예. 실제 우병우 당시 변호사도 성공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입증한 성공 보수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당시 경찰이 인지한 사건만 놓고 보면 우병우 당시 변호사는 석 달 안에 모두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예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평가는 당시 이제 박영수 특검이 데리고 일을 했는데 일은 참 잘한다. 점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예.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모두가 하나 돼요로 했습니다. 예. 자주 듣는 이야기 같은데 이번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얘기인데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오늘 여러 차례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잠깐 홍 전 대표가 오늘 쓴 페이스북을 보면 모두 하나 되어 문정권에 대항할 때다라고 썼고요. 예. 이 페이스북을 쓰기 2시간 전에도 지금은 당력을 모아 문정권에 대항하십시오라고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 페이스북 글귀 말미에도 지금은 보수 우파 진영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문정권에 대항할 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키워드대로 하나가 되자 계속 강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게 단결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보수 통합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적 쇄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과거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대선을 패배했으면 사과하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 해서 과거의 발언만 놓고 보면 홍 전 대표도 인적 쇄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두 하나 되자라는 말, 전원책 변호사가 결국 인적 쇄신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인적 쇄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쇄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결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쇄신의 대상이 친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사실은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금 쇄신의 대상이 돼서 부담스러워하는 친박들을 향해서 나는 단결을 강조한다라는 메시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회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당원도 아닌 분들이 당에 들어와 혁신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입니까? 예. 조강특위 위원들, 이제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첫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